나는 강은서. 사람들은 나를 심리학 박사이자 미세 표정 분석의 권위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수식어들을 뒤로 한 채 고요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과 인간 군상의 미묘한 심리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일은 한때 나의 열정이었지만 이제는 희미한 과거의 흔적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내가 가진 능력, 즉 사람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0.1초의 미세한 표정 변화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은 한때 나를 세상의 중심에 서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깊은 그림자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몇 년 전 나는 한 대기업 총수의 기자회견 영상에서 그의 미세 표정을 분석해 그가 숨기고 있던 비자금 조성의 진실을 폭로한 적이 있었다. 나의 분석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그 사건으로 나는 유명세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 대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고 나는 더 이상 평화롭게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져 은둔하는 삶을 택했다. 나는 작은 연구실 겸 서재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벽 한쪽은 온통 심리학 서적들로 가득했고 다른 한쪽에는 내가 직접 찍은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최소한의 학술 활동만을 이어갔고 외부와의 접촉은 극도로 자제했다. 나의 삶은 고요하고 때로는 적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적막함 속에서 평온을 찾았다. 내게 삶의 유일한 빛이자 존재의 이유는 아들 지훈이었다. 박지훈. 그는 나의 전부였다. 지훈이는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대학생이었다. 나처럼 예민하고 섬세한 면도 있었지만 성격은 활발하고 부침성도 좋았다. 그는 정의롭고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다친 길고양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밤새 보살펴 준 적도 있었다. 그런 지훈이가 누군가를 해칠 리 없었다. 나는 아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입대 날이 다가올수록 지훈이는 조금씩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엄마, 나 군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엄마가 걱정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아들. 너는 어디 가서든 잘할 거야. 그리고 엄마는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네 편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엄마한테 연락해야 해. 알았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셨는지 해맑은 미소가 떠올랐다. 응, 엄마. 걱정 마. 건강하게 잘 갔다 올게.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다. 지훈이는 밥그릇을 2번이나 비웠고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평범하지만 내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나는 지훈이가 군대에 가서도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바랐다. 지훈이가 입대한 후 나의 삶은 다시 고요함 속으로 돌아갔다. 매일 아침 나는 뉴스를 보며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했다. 전쟁, 재해, 범죄, 수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현장 속에서 나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표정을 분석하곤 했다. 특히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기자회견 영상이 나오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들의 미세 표정 속에서 숨겨진 의도나 거짓말을 찾아내려 애썼다. 한 번은 유명한 정치인의 사과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 보였지만 나는 그의 눈가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경멸감을 포착했다. 연일 1초도 채 되지 않는 찰나의 표정이었지만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의 능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진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여전히 가끔씩 옛날 CCTV 영상들을 찾아보곤 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번화가나 지하철역 같은 곳의 영상을 보면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나의 취미라면 취미였다. 마치 내가 가진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어떤 날은 CCTV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물건을 훔치는 순간에 미세한 손떨림과 시선 회피를 포착하기도 했다. 또 어떤 날은 연인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입술 경련과 눈동자의 움직임을 읽어내기도 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짓과 진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관찰자였다. 지훈이에게서 가끔씩 편지가 날아왔다. 군대 생활이 힘들지만 잘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글씨체는 여전히 또박또박했고 문장 속에서는 그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묻어났다. 나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아들은 잘 지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의아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현관문을 열자 군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심각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은서 씨 되십니까? 육군 군사경찰대입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박지훈 일병의 어머니 되시죠? 나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내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졌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강은서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훈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그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박지훈 일병과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대로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부대라니, 대체 무슨 일이기에? 나는 그들을 따라 나섰다. 차 안에서 나는 그들에게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물었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들의 굳은 표정과 침묵은 내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군사경찰대 사무실에 도착하자 나는 한 남자와 마주 앉았다. 그는 자신을 군검사 이재환 소령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빛은 냉철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일말의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내가 어떤 사건의 피의자라도 되는 양. 강은서 씨,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훈 일병은 선임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재환 소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같은 부대 김민준 이병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현재 김민준 이병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박지훈 일병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선임 폭행범으로 몰린 아들. 그 말이 내 귓가를 때렸다. 나는 충격에 숨을 들이켰다. 지훈이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내 아들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재환 소령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격분하여 말했다. 이재환 소령은 한숨을 쉬었다. 강은서 씨,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그는 앞에 놓인 모니터를 켜고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흐릿한 군부대 생활관 복도 영상이 펼쳐졌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지훈이와 김민준 이병이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이내 지훈이가 김민준 이병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듯한 장면이 나왔다. 김민준 이병은 바닥에 쓰러졌고 지훈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다. 나는 영상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다. 영상 속 지훈이의 행동은 누가 봐도 폭행으로 보였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이건 뭔가 이상해. 내 아들은 이럴 리 없어. 내 안의 심리학 박사가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게 전부입니까?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나는 이재환 소령에게 물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은서 씨. 박지훈 일병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이재환 소령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박지훈 일병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나는 지훈이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지훈이가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인정했다고. 이것은 분명 거짓이었다. 내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이재환 소령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냉철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 단순한 사건이란 없다는 것을. 모든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과 감춰진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재환 소령에게 말했다. 이재환 소령님, 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특히 미세 표정 분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원본 영상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 보여주십시오. 이재환 소령은 내 말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한데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상 속에서 제 아들의 표정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0.1초의 변화 속에도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재환 소령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니터에 원본 영상을 띄우고 재생 속도를 최대로 늦췄다. 영상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나는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지훈이의 표정을 집중해서 살폈다. 지훈이와 김민준 이병이 복도를 걸어오는 장면,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나는 그들의 입모양과 시선, 그리고 미세한 손짓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지훈이가 김민준 이병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바로 그 순간 지훈이의 얼굴에 아주 짧고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표정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일반인이라면 결코 인지할 수 없는 우유초의 찰나였다. 나는 그 0.5초의 표정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그것은 혐오감과 공포,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훈이는 김민준 이병을 미는 순간 마치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만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나는 확신했다. 지훈이는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강요당하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재환 소령에게 말했다. 이재환 소령님, 이 0.5초의 표정을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폭행범의 표정이 아닙니다. 이건 강요에 의해 억지로 행동하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제 아들은 지금 거짓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환 소령은 내 말에 놀란 듯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가리킨 부분을 반복해서 돌려보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내가 말하는 미세한 표정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는 나를 미심쩍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강은서 씨, 그건 너무 주관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냥 순간적인 표정 변화일 수도. 소령님,
저는 지난 20년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의 미세 표정을 분석해 왔습니다. 이 표정은 명백한 거짓 강요의 증거입니다. 제 아들은 누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은 조작되었거나 최소한 이 영상만으로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재환 소령은 여전히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내 단호한 태도와 전문적인 지식에 더 이상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강은서 씨. 일단은 당신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표정만으로는 사건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내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그를 이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아들을 위해 나는 다시 세상의 심연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지라도, 내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지라도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재환 소령은 내 미세 표정 분석에 반신반의하는 듯했지만 내 눈빛 속 단호함을 읽었는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요구한 원본 CCTV 영상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 영상을 받아들고 즉시 연구실로 돌아왔다.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군에서 보내온 원본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았고 야간이라 더욱 흐릿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전문 지식과 기술을 동원했다. 영상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명암 대비를 조절하며 픽셀 하나하나를 확대하여 미세한 변화를 찾아냈다. 나의 눈은 카메라 렌즈가 포착하지 못한 진실을 꿰뚫어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지훈이가 김민준 이병을 미는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내가 발견한 0.05초의 미세 표정은 여전히 선명하게 드러났다. 혐오감, 공포, 그리고 체념. 이 세 가지 감정이 뒤섞인 표정은 지훈이가 자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 표정은 마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행동하는 사람의 몸부림 같았다. 나는 지훈이의 눈빛 속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항하고 싶었는지를 읽어냈다. 나는 영상 속 다른 인물들의 표정과 행동도 분석하기 시작했다. 김민준 이병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는 폭행을 당하는 순간 고통스러운 표정보다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보였다. 그리고 그가 바닥에 쓰러진 후 지훈이가 잠시 멈칫했을 때 김민준 이병은 지훈이에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마치 김민준 이병이 지훈이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고. 폭행을 당한 사람이 폭행범에게 고개를 끄덕이다니.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분명히 어떤 강요된 상황이 존재했다. 나는 김민준 이병의 표정과 행동에서 불안감과 주저함, 그리고 누군가에게 순종하려는 듯한 미묘한 기색을 읽어냈다. 그는 피해자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나는 지훈이와 김민준 이병이 사건 발생 전 대화하는 장면에도 주목했다. 그들의 입모양을 분석하여 대략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제스처와 미세한 표정 변화를 통해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지훈이는 무언가에 대해 반박하고 있었고 김민준 이병은 그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고 있는 듯했다. 김민준 이병의 표정에서는 초조함과 함께 강압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나의 심리학적 지식과 분석 능력이 총동원되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분석했던 수많은 거짓 강요 사례들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행동할 때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미세한 저항의 신호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정에 드러내곤 했다. 지훈이의 0.5초 표정은 바로 그 증거였다. 나는 이재환 소령에게 다시 연락하여 CCTV 영상에 대한 나의 추가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소령님, 김민준 이병의 표정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도 공포보다는 불안감을 보였고 지훈이에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김민준 이병 또한 누군가에게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환 소령은 내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렇다면 박지훈 일병을 강요한 배우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단순한 어머니의 변명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듯했다. 네, 소령님. 이 사건은 단순한 선임 폭행이 아닙니다.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재환 소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강은서 씨. 당신의 분석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검찰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추가 증거를 찾아낸다면 저는 재수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희망과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 군검찰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일부였고 그들은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했다. 나는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본능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지훈이가 입대했던 부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부대 내 병사들의 분위기, 선임들의 성향, 그리고 최근 발생했던 사건 사고들까지. 나는 지훈이에게 온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며 혹시 놓친 단서가 없는지 찾아봤다. 편지 속에는 평범한 군 생활의 이야기들만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지훈이가 애써 숨기려 했던 불안감과 미세한 스트레스를 읽어낼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과거 학회에서 만났던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한때 나를 취재했던 기자들까지. 나는 그들에게 지훈이 사건의 개요와 내가 발견한 미세 표정에 대한 분석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분석에 놀라워했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 특성상섭분리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의 폐쇄성과 권위주의를 잘 알고 있었고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사람에게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 나의 학창시절 제자였던 김서진 변호사였다. 그녀는 지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특히 군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그녀에게 지훈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교수님, 이건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군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하다니요. 제가 이 사건을 돕겠습니다. 교수님의 미세 표정 분석이라면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김서진 변호사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김서진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군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 인권센터에 사건을 알리고 군 내부 고발자들을 물색했다. 하지만 군은 굳게 입을 닫고 있었다. 지훈이 사건은
이미 선임 폭행으로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었고 군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나는 매일같이 군부대 주변을 맴돌았다. 혹시 김민준 이병이나 다른 병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나는 부대 정문 앞에서 오가는 병사들의 표정을 분석하고 그들의 대화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군부대의 경계는 삼엄했고 나는 쉽사리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군부대 근처에 있는 작은 편의점은 병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다. 나는 그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머물며 오가는 병사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 병사들이 김민준 이병의 부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안감과 함께 어떤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이듯 대화했고 주변을 계속해서 살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병사들 중 한 명이 편의점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연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마치 도망치듯이 편의점을 벗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 병사의 표정에서 나는 지훈이에게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감정을 읽어냈다. 강요된 순종. 나는 그 배후에 지훈이와 김민준 이병을 압박하는 진정한 가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그 병사의 뒷모습을 찍고 그의 얼굴을 확대하여 분석했다. 그의 계급은 병장이었다. 광민호 병장. 나는 김서진 변호사에게 광민호 병장의 존재를 알렸다. 서진아, 이 사건의 핵심은 광민호 병장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김민준 이병과 다른 병사들을 압박하고 있어. 그를 조사해야 해. 김서진 변호사는 광민호 병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광민호 병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병사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복귀했다. 그의 뒤에는 분명히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 나는 광민호 병장의 표정과 행동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다른 CCTV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군부대 내부 CCTV 영상은 접근이 어려웠지만 주변 상점이나 공공기관의 CCTV 영상에서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광민호 병장은 김민준 이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날, 사건 발생 몇 시간 전부터 김민준 이병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광민호 병장은 김민준 이병에게 끊임없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권위적이고 냉혹한 모습이 보였고 김민준 이병의 표정에서는 공포와 복종이 교차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 흐름을 통해 광민호 병장이 김민준 이병에게 지훈이를 폭행한 것처럼 연극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 이재환 소령을 다시 찾아갔다. 소령님, 제가 찾은 추가 증거입니다. 광민호 병장이 김민준 이병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이병은 자발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광민호 병장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나는 내가 분석한 영상들과 광민호 병장의 과거 전력, 그리고 그의 표정 분석 자료를 이재환 소령에게 제시했다. 이재환 소령은 내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가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듯했다. 광민호 병장이라. 그의 전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환 소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민호 병장을 소환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재환 소령이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광민호 병장은 단순한 폭행범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분명 더 큰 권력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밝혀낸다면 나는 다시 한번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었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재환 소령이 재수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은 내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광민호 병장의 뒤에는 분명 더 큰 세력이 존재할 터였다. 나는 내가 다시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나는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할 터였다. 나는 김서진 변호사와 함께 광민호 병장에 대한 정보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김서진은 군 인권 변호사로서의 노련함을 발휘하여 광민호의 과거 행적과 그가 소속되었던 부대 내부의 분위기를 탐문했다. 우리는 광민호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의 뒤에는 그를 비호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광민호의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 표정을 다시 한번 분석했다. 그의 표정에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섞여 있었고 때로는 병적인 지배욕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들을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김민준 이병을 포함한 다른 병사들이 광민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선임의 위협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김서진은 광민호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항상 그의 징계를 최소화하거나 무마시켜준 상급 장교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의 이름은 박기철 중령. 그는 현재 지훈이가 속한 부대의 연대장이었다. 나는 박기철 중령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언론에서 모범적인 군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박기철 중령의 과거 기록과 그의 지휘 아래 있었던 부대의 사건 사고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의 부대에서는 유독 자살 사건이 잦았다. 공식적으로는 모두 개인적인 문제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미세 표정 분석 전문가인 나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 이재환 소령은 내가 가져온 광민호 병장에 대한 증거와 박기철 중령에 대한 의혹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박기철 중령이라면 그는 군 내부에서 꽤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줄은.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존경받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소령님, 저는 박기철 중령의 표정에서 위선과 통제욕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광민호 병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추악한 계획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재환 소령은 결국 박기철 중령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내게 강은서 씨, 당신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밝혀낸다면 당신 또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았다.
나는 이미 내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알고 있었다. 나의 아들을 위해 나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박기철 중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출퇴근 동선, 그의 통화 기록,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눈과 귀로 분석했다. 그러던 중 나는 박기철 중령이 한밤중에 외곽의 한적한 창고 건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늘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은밀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의 뒷모습에서 긴장감과 불안감을 읽어냈다. 그 창고 안에는 분명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나는 그 창고 주변의 CCTV 영상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낡고 해상도가 낮은 영상들이었지만 나의 눈은 그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냈다. 박기철 중령은 종종 그 창고에 드나들었고 그와 함께 몇몇 군인들이 그곳에 드나드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그 군인들의 표정은 광민호 병장처럼 굳어 있었고 복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는 이재환 소령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창고를 급습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재환 소령은 조심스러워했다. 강은서 씨, 박기철 중령은 고위급 장교입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중함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결국 혼자서 그 창고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나는 직접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나는 밤이 깊어지자 몰래 창고로 향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썼다. 내 손에는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나는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낡고 낡은 창고 건물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이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나는 창고의 뒷문을 통해 잠입을 시도했다. 낡은 자물쇠는 허술했고 나는 쉽게 문을 열 수 있었다. 창고 내부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곳곳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정체불명의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낡은 서류들, 그리고 군용 물품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낡은 철제 상자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충격에 숨을 들이켰다. 상자 안에는 다량의 불법 무기들이 들어있었다. 권총, 소총, 그리고 폭발물까지. 이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 무기들을 사진으로 찍고 내가 가진 녹음기로 주변의 모든 소리를 녹음했다. 박기철 중령은 광민호 병장을 이용하여 병사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 불법적인 무기 밀매에 가담시킨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나는 창고 안쪽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감지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목소리가 들리는 곳은 창고 안쪽에 위치한 비밀 공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박기철 중령과 광민호 병장, 그리고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밧줄로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김민준 이병이 쓰러져 있었다. 김민준 이병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움찔거리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자식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군. 광민호 병장이 김민준 이병을 발로 툭툭 차며 말했다.
쓸데없이 뭔가를 알아내려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김민준 이병도 납치당한 건가? 나는 충격에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김민준 이병에게 지훈이를 폭행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강요했고, 이제는 그가 자신들의 비밀을 폭로할까봐 납치하여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박기철 중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우리는 이 녀석을 자살로 위장하고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그의 유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자살로 위장한다니. 나는 그들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김민준 이병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나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때 박기철 중령이 손에 들고 있던 어떤 문서를 불에 태우려 했다. 이것만 없애면 모든 증거는 사라지는 거야.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문서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그것은 그들의 불법 무기 밀매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일 터였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당신들, 거기 멈춰. 내 갑작스러운 등장에 박기철 중령과 광민호 병장은 물론 그곳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나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온 어머니였다. 감히 내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무고한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다니.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박기철 중령은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 강은서 박사.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이 빌어먹을 창고는 고립되어 있고 당신은 혼자야. 이 모든 증거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당신을 먼저 처리하면 그만이지. 그는 손짓으로 수하들에게 명령했다. 건장한 남자들이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그들을 교란시켰다. 나는 내 주머니에 넣어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그들의 눈에 뿌렸다.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볐고 그 틈을 타 나는 김민준 이병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고 밧줄을 풀어주었다. 김민준 이병, 괜찮아? 여기서 도망쳐야 해. 형사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해. 나는 김민준 이병에게 속삭였다. 김민준 이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사님,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걱정 마, 김민준 이병.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 해.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나는 김민준 이병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내 눈빛 속 확신을 본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기철 중령과 광민호 병장은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김민준 이병을 내 뒤에 숨기고 그들을 막아섰다. 나는 창고 안에 놓여있던 낡은 상자들을 쓰러뜨려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나는 김민준 이병과 함께 창고 뒷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도망치도록 가만두지 않았다. 광민호 병장이 내 뒤를 쫓아왔고 박기철 중령은 손에 총을 든 채 우리를 위협했다. 나는 김민준 이병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창고를 벗어나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강은서 박사, 거기 멈춰. 멈추지 않으면 쏠 거야. 박기철 중령이 소리쳤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나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본능으로 버텼다.
김민준 이병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나를 믿고 있었다. 나는 그를 통해 지훈이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지켜야 할 무고한 젊은이들. 우리는 마침내 창고 뒷문에 도착했다. 문 밖에는 박기철 중령의 수하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포위된 것이다. 김민준 이병의 얼굴에 다시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하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김민준 이병의 손을 꽉 쥐었다. 걱정 마, 김민준 이병.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창고 건물의 지붕은 금속 패널로 되어 있었다.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저 위로 올라가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김민준 이병에게 속삭였다. 김민준 이병, 저 위에 낡은 사다리가 보여. 저 위로 올라가야 해. 내가 당신을 먼저 올릴게. 하지만 박사님은 걱정 마. 나는 어떻게든 갈 거야. 일단 당신이 먼저 살아남아야 해. 당신이 진실을 말해야 해. 나는 김민준 이병을 사다리 쪽으로 밀었다. 그는 주저했지만 내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 박기철 중령과 광민호 병장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다. 저 자식을 잡아. 절대로 놓치지 마. 나는 그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들을 유인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들이 내게 달려드는 동안 김민준 이병은 간신히 사다리 꼭대기에 도달했다. 그는 지붕의 금속 패널을 들어올리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김민준 이병이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다. 나는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싸울 준비를 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그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다. 나는 호신용 스프레이와 스턴건을 이용하여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공포와 분노의 미세, 표정들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광민호 병장에게 다가섰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가 어떻게 당신들의 추악한 진실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당신들은 감히 내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무고한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광민호 병장의 목을 잡고 그를 창고 기둥에 던져버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쓰러졌다. 그때 박기철 중령이 내 뒤에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강은서 박사.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총 앞에서는 별 수 없을 거야. 그는 총구를 내게 겨눴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나의 모든 감각이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그의 손가락이 방가쇠를 당기는 순간을 예측했다. 탕! 총성이 울렸다. 나는 몸을 날려 총알을 피했다. 총알은 내가 서 있던 벽에 박혔다. 제법인데. 하지만 다음은 없을 거다. 박기철 중령은 다시 총구를 내게 겨눴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재환 소령이 경찰을 데리고 온 것이 분명했다. 박기철 중령은 당황한 듯 창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젠장, 누가 신고한 거야?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의 총을 빼앗았다. 박기철 중령은 내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총구를 그의 머리에 겨눴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중령님. 나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모두 드러났어. 박기철 중령은 체념한 듯 총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듯했다.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재환 소령이 나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은서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김민준 이병은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박기철 중령과 광민호 병장, 그리고 그들의 수하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내가 녹음한 파일을 이재환 소령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박기철 중령이 김민준 이병을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는 끔찍한 계획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박기철 중령과 광민호 병장은 즉시 체포되었다. 그들의 수하들도 모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들은 창고 내부를 수색했고 그곳에서 불법 무기 밀매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 그들의 죄를 증명했다. 나는 김민준 이병을 찾기 위해 창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경찰차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무사한 것을 보고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김민준 이병은 울먹이며 말했다. 괜찮아, 김민준 이병.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은 용감했어.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나의 품에 안긴 김민준 이병은 작고 여렸다. 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고 마침내 그를 구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나는 이재환 소령과 함께 김민준 이병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김민준 이병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진술했다. 그가 광민호 병장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그들의 불법 무기 밀매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으며 그 때문에 지훈이를 폭행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박기철 중령이 그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그의 진술은 내가 확보한 증거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뉴스에서는 박기철 중령과 광민호 병장의 체포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군부대 비리, 불법 무기 밀매, 병사 자살 위장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군의 부패에 분노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지훈이는 선임 폭행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고 그는 영웅이 되었다. 언론은 그를 군 내부 비리를 용감하게 고발한 의인으로 칭송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나의 아들이 다시 빛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나의 어머니로서의 싸움은 이제야 결실을 맺었다. 아들이 누명에서 벗어나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소식은 내게 한없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 모든 과정이 내게 남긴 깊은 상처를 직면해야 했다. 나의 아들은 몸은 물론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겪은 폭행과 강요, 그리고 배신감은 어린 그의 영혼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의 싸움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했다. 나는 지훈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매일 찾아갔다. 그의 병실은 언론의 취재 경쟁으로 소란스러웠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막아서고 지훈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지훈이는 육체적인 상처는 점차 아물어 가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여전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다시 군대에 가야 하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워.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나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그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 아들, 너는 다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돼.
너는 이제 자유로워. 그리고 다시는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언제든 내 곁에 있을 거야. 지훈이는 나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그의 눈물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공포와 고통을 쏟아내는 듯 했다. 나는 그런 아들을 품에 안고 함께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를 위로하는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이재환 소령은 지훈이 사건의 재수사를 지휘하며 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나의 미세 표정 분석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내가 가져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박기철 중령과 광민호 병장은 물론 그들에게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군은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재환 소령은 내게 연락해왔다. 강은서 박사님, 지훈이 사건이 해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의 통찰력과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박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요청에 따라 이재환 소령을 만났다. 그는 내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처음에 박사님의 주장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형식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제가 진정한 군검사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군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재환 소령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는 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단지 군이라는 조직의 폐쇄성과 권위주의에 잠시 눈이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소령님, 사과는 됐습니다. 소령님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소령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재환 소령은 나의 손을 굳게 잡았다. 박사님, 저는 당신의 능력이 이대로 묻히는 것이 아깝습니다. 군 검찰이나 국정원에서는 박사님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박사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내가 가진 능력은 언제나 내게 부담이자 짐이었다.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제는 나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이를 구했던 것처럼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삶일 터였다. 제가 그 자리에 돌아가도 안전할까요? 나는 물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과 국정원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박사님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될 거고 박사님의 능력은 더욱 중요한 곳에 사용될 겁니다. 박사님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박사님을 돕겠습니다. 이재환 소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다시 세상의 중심에서 나의 능력을 사용할 준비를 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복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관찰자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돕는 적극적인 행동가가 될 것이다. 나는 지훈이의 병실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다. 아들, 엄마는 다시 일하게 될 거야. 너를 지켜주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계속할 거야. 지훈이는 나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은 빛이 감돌았다. 정말 잘됐다, 엄마.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지훈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귀 기울이고 불의를 보면 용기를 내어 맞설 줄 아는 아이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권 문제를 연구하는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지훈이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가 살아남아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었다. 나는 나의 연구실을 정리하고 군 검찰청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나의 새로운 임무는 군 내부의 미해결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조작된 증거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나는 이재환 소령과 함께 팀을 이루어 일했다. 그는 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발휘했다. 우리가 맡은 첫 번째 사건은 몇 년 전 발생했던 한 병사의 자살 사건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그 병사의 유족들은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었다. 나는 그 병사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병사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그의 미세 표정 속에서 극심한 공포와 강요된 체념을 읽어냈다. 그 표정은 마치 지훈이에게서 보았던 것과 유사했다. 나는 직감했다. 이 사건도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강요된 죽음일 것이라고. 나는 그 병사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동기, 선임,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까지. 나는 그들의 표정 변화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병사는 죽기 직전 광민호 병장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광민호 병장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군 내부 깊숙이 미치고 있었다. 나는 광민호 병장이 수감된 교도소로 찾아갔다. 그는 나를 보자 비웃듯이 말했다. 강은서 박사님,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당신 아들 덕분에 제가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비열한 미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을 유지했다. 광민호 병장,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당신이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또 다른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도요. 광민호 병장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에게 영상 속 병사의 미세 표정을 설명하고 그가 어떤 식으로 강요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내가 그의 심리를 파고들자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움직임, 입술의 미세한 경련, 그리고 손가락의 떨림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분석하여 그가 언제 거짓말을 하고 언제 진실을 말하는지 파악했다. 나의 심리학적 지식은 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결국 광민호 병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박기철 중령의 지시를 받아 병사들에게 불법 무기 밀매에 가담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병사들에게는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살로 위장된 병사의 죽음 역시 박기철 중령이 그 병사에게 무기 밀매와 관련된 비밀을 폭로할까봐 두려워 살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나의 추측은 정확했다. 박기철 중령은 지훈이 사건 외에도 수많은 추악한 죄를 저지른 악마 같은 존재였다. 나는 광민호 병장의 진술을 녹음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이재환 소령에게 전달했다. 이재환 소령은 내가 가져온 증거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럴 수가. 박기철 중령이 이렇게까지 추악한 인물이었다니. 이 모든 것을 밝혀낸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박기철 중령을 다시 기소하고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낼 겁니다. 박기철 중령은 이미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죄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살인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민호 병장 또한 그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군 내부의 부패는 뿌리 뽑히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이 단순히 나의 아들을 구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재환 소령과 함께 군 내부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나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다. 지훈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대학교에 복학했다. 그는 학교 생활에 다시 적응하며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서는 모습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나의 연구실 한쪽 벽에 지훈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두었다. 사진 속 지훈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진은 내가 이 모든 싸움을 견뎌낸 이유이자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어머니이자 심리학 박사로 살아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군 검찰청에 복직한 후 나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이재환 소령과 함께 팀을 이루어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나의 미세 표정 분석 능력은 군 내부의 수많은 미해결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내가 가진 능력은 더 이상 내게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우리가 맡은 다음 사건은 한 병사의 의문사였다. 공식적으로는 훈련 중 사고사로 처리되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의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청하고 있었다. 나는 그 병사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훈련 영상과 사건, 당일의 군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병사의 표정에는 고통과 함께 미세한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가 죽기 직전 뭔가 충격적인 것을 목격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이재환 소령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훈련 당시 함께했던 병사들의 진술을 재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소령님, 이 병사는 단순한 사고사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기 직전 분명히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이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환 소령은 나의 분석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즉시 훈련에 참가했던 병사들을 다시 소환하여 진술을 받았다. 나는 병사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그들의 표정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훈련 중 발생한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몇몇 병사들의 표정에서는 미세한 불안감과 망설임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듯했다. 특히 한 병사의 표정에서 나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두려움을 일궈냈다. 그의 이름은 김정수 병장. 그는 훈련 당시 사망한 병사의 분대장이었다. 나는 김정수 병장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김정수 병장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나는 김정수 병장을 만나 그의 표정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흔들렸고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꼼지락거렸다. 나는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냈다. 김정수 병장,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망한 병사가 죽기 직전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김정수 병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병장. 당신은 지금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그리고 사망한 병사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심리학적 지식과 통찰력을 총동원하여 김정수 병장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의 과거 경험, 그의 성격, 그리고 그가 가진 가치관을 분석하여 그가 왜 진실을 숨기려 하는지 이해하려 했다. 그는 선임들에게 대한 두려움과 군 내부의 암묵적인 압력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김정수 병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망한 병사는 훈련 중 불법적인 무기 밀매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현장에는 최진우 장군의 오른팔이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병사는 그 현장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려 했지만 발각되어 도망치려다 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김정수 병장은 그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진술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최진우 장군이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도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군 내부 깊숙이 남아 있었다. 나는 김정수 병장의 진술을 녹음하고 그가 말한 불법 무기 밀매 현장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곳은 군 내부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나는 이재환 소령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그 장소를 급습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환 소령은 나의 보고를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럴 수가, 최진우 장군이 감옥에 갔는데도 아직 그의 잔당들이 남아있다니. 좋습니다, 강은서 박사님. 우리가 직접 그 장소를 급습하여 그들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우리는 김서진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녀에게 이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군 내부에 모든 부패를 뿌리 뽑을 것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김정수 병장이 지목한 비밀 장소를 급습했다. 그곳은 훈련장 외곽에 위치한 낡은 폐창고였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창고 안에서 불법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다량의 무기와 군수품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진우 장군의 잔당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무기 밀매를 위해 모여 있었고 우리의 급습에 깜짝 놀란 듯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세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하는 듯했다. 그들 중에는 훈련 당시 사망한 병사를 살해했던 주범도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는 냉혹함과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그는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재환 소령과 그의 팀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우리는 그곳에 있던 모든 인원들을 체포하고 불법 무기와 군수품들을 압수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나는 김정수 병장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내가 범인들을 모두 잡았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친구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김정수 병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는 비록 진실을 숨겼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것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심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고 그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모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최진우 장군이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도 그의 잔당들이 남아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군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고 국방부는 군 내부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이재환 소령과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 나의 이름은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명예나 명성을 쫓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오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연구실로 돌아와 지훈이에게 전화했다. 아들, 엄마가 또 한 건 해결했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됐다,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자랑스러워. 나는 지훈이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의 밝은 미소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나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나의 아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들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나는 다시 나의 연구실에 앉아 새로운 사건 파일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의 눈은 모니터 속 픽셀들을 꿰뚫어보며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어머니이자 심리학 박사로 살아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내가 가진 미세 표정 분석 능력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나는 그 무기를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지훈이의 억울함이 풀리고 군 내부의 추악한 비리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나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이재환 소령과 함께 군 검찰청에서 일하며 나는 나의 미세 표정 분석 능력을 사용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일했다. 군 내부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자살로 위장된 타살 사건, 은폐된 폭행 사건, 그리고 부당하게 전역 조치된 병사들의 이야기까지. 나는 수많은 영상들을 분석하고 사람들의 미세 표정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찾아냈다. 나의 능력은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빛이 되었다. 하루는 이재환 소령이 내게 새로운 사건 파일을 건넸다. 박사님, 이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몇 년 전 한 병사가 훈련 중 낙상 사고로 사망했는데 그의 가족은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사고사로 결론나 있고 심지어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사고사라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파일을 받아들고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훈련 영상 속 병사는 낙하산 훈련 중이었고 그의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 그대로 추락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영상 속 병사의 마지막 표정을 집중해서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극심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은 마치 누군가를 원망하는 듯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이 병사는 단순한 사고사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소령님. 그는 죽기 직전 분명히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계획된 살인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재환 소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살인이라고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사고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훈련했던 병사들 모두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미세 표정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영상 속 다른 병사들의 표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슬픔과 충격에 빠진 듯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과 미세한 입술 움직임에서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교차했다. 특히 한 병사의 표정에서 나는 깊은 공포와 함께 강요된 침묵을 읽어냈다. 그의 이름은 김동현 이병. 나는 김동현 이병을 소환하여 신문하기로 했다. 그는 처음에는 훈련 중 발생한 단순 사고라고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미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흔들렸고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쥐었다 폈다 했다. 나는 그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김동현 이병, 당신은 지금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망한 병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그리고 사망한 병사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김동현 이병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망한 병사는 낙하산 훈련 전 낙하산을 고의로 손상시키려는 한 중사의 행동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병사가 그 중사를 신고하려 하자 그 중사가 낙하산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훼손하여 그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김동현 이병은 그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나는 김동현 이병의 진술을 녹음하고 그가 지목한 중사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의 이름은 송재민 중사. 그는 훈련 교관이었고 군 내부에서는 유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력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몇 차례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징계를 피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그의 뒤에도 어떤 든든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이재환 소령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송재민 중사를 긴급 체포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환 소령은 나의 보고를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좋습니다, 강은서 박사님. 우리가 직접 송재민 중사를 체포하고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송재민 중사는 체포된 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모든 증거가 사고사를 가리키고 있다며 우리의 수사를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미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가 그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김동현 이병의 진술 내용과 내가 분석한 영상 속 사망 병사의 마지막 표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가 낙하산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나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죄책감을 건드렸다. 결국 송재민 중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무기 밀매 조직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사망한 병사는 그가 무기 밀매와 관련된 문서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고 그 병사가 자신을 신고하려 하자 그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다. 그는 군 내부의 또 다른 비리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 조직의 배후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거물급 인사들이 있었다. 송재민 중사의 진술은 군 내부의 또 다른 거대한 비리 조직의 존재를 드러냈다. 나는 이재환 소령과 함께 그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송재민 중사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가 접촉했던 인물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조직의 배후에 있는 핵심 인물을 찾아냈다. 그는 국방부 고위 관리였다. 그는 언론에서는 청렴결백한 공직자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지만 나는 그의 과거 행적과 그가 연루된 프로젝트들을 분석하며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읽어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무기 밀매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해왔던 것이다. 나는 이재환 소령과 함께 그 고위 관리를 급습하여 체포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했고 그에게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을 고백했다. 군 내부의 부패는 뿌리 뽑히기 시작했고 나의 활약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심리학 박사의 눈으로 군 비리를 척결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지훈이는 나의 활약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대학 생활에도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군부대 폭력 근절을 위한 강연을 하고 군 복무를 앞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서는 모습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김동현 이병도 심리치료를 통해 점차 회복되어 갔다. 그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전역 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그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이재환 소령은 군 검찰청에서 승승장구했다. 그는 군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의 리더십 아래 군은 더욱 투명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박사님,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군 개혁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재환 소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군 내부에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고 무고한 사람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유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어머니이자 심리학 박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의 미세 표정 분석 능력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나는 그 무기를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나는 나의 연구실 한쪽 벽에 지훈이와 김동현 이병 그리고 이재환 소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두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은 우리가 함께 이겨낸 모든 시련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정의의 상징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를 되새겼다. 나의 아들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나의 능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갔고 그 강물 위에서 나의 삶은 새로운 길을 찾아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지훈이가 군대에서 겪었던 끔찍한 사건 이후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했고 나 또한 변화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미세 표정 분석 능력은 군 내부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고 나는 그 빛을 따라 수많은 진실들을 찾아냈다. 지훈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군 인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젊은이들을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밝고 활기찬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성숙함과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엄마, 오늘 군인권 상담소에 새로운 친구가 찾아왔어요. 군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배운 대로 그 친구의 미세 표정을 분석해보니 정말 억울함이 가득하더라고요. 지훈이가 퇴근 후 내게 달려와 이야기했다. 나는 지훈이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너는 그 친구에게 무엇을 해주었니?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엄마가 어떻게 진실을 밝혀냈는지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이재환 소령님과 김서진 변호사님을 소개해줬어요. 그 친구의 얼굴에서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지훈이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나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아들, 네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된 거야.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재환 소령은 이제 중령으로 진급하여 군 검찰청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군 내부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이끌고 있었다. 나와 이재환 중령은 완벽한 파트너십을 발휘했다. 그는 내가 찾아낸 미세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거대한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낱낱이 밝혀냈다. 우리는 함께 수많은 군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김서진 변호사 역시 군 인권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와 협력하여 수많은 군 인권 사건들을 해결했고 군대 내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종 나의 미세 표정 분석 능력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종용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나의 연구실을 확장하여 미세 표정 분석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사건 해결을 넘어 미세 표정 분석 기술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일에도 힘썼다. 나는 미래의 심리학자들과 법의학자들에게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했다. 그들에게 사람들의 얼굴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의 강의는 언제나 인기가 많았다. 학생들은 나의 경험담과 분석 사례들을 들으며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열정과 희망을 보았다. 내가 가진 능력은 더 이상 나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었다. 나는 특히 군대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병사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했다. 나의 미세 표정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많은 병사들이 나의 도움으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갔다. 그들의 얼굴에서 다시금 희망을 읽어낼 때마다 나는 나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연구소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맑은 가을 햇살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길을 걷다 문득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나는 늘 혼자였다. 남들과 다른 나의 능력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아들 지훈이가 있었고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훈이가 어릴 적 나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지훈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진은 내가 이 모든 싸움을 견뎌낸 이유이자
나의 삶을 이끌어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때 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엄마, 저 지금 퇴근했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같이 먹어요. 나는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에 미소 지었다. 그래 아들, 엄마도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 이따 봐.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내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관찰자에 머물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빛과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어머니이자 심리학 박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의 미세 표정 분석 능력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나는 그 무기를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나의 연구소는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나는 대중 강연을 통해 미세 표정 분석의 중요성과 그 활용법을 알리고 사람들이 서로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나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나의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명성이나 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지훈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나의 연구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그 사진 속에는 나의 모든 삶이 담겨 있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사랑. 나는 지훈이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들을 지켰고 나의 능력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실현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이야기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어머니의 눈은 언제나 세상의 등대가 되어 빛을 밝힐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강인한 사랑과 통찰력이 어떻게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 아들과 세상을 치유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위대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